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설득의 방법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재용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지혜다락방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강연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그동안 설득력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가 거절할 때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웠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나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이걸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연을 쭉 봤다면 설득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설득이 그냥 세일즈나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설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응애 빨리 씻겨주세요. 너무 축축해요. 배고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결혼해 주세요. 이것도 설득이 있죠. 네. 직장에 갈 때도 나 이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네. 또 학교에 갈 때도 면접을 볼 때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생활에 설득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삶에 꼭 필요한 설득의 방법, 오늘 심재용 대표님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 맞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 이 말은 맞을까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공신력. 설득은 결국은 상대예요.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보세요. 이야기가 쉽죠? 내가 좀 더 어휘력이 높을수록 입에서 술술술술 설득력 있게 시적절하게 튀어나올 수 있죠. 네, 오늘은 설득력을 어떻게 높이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는가도 살펴봤습니다.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상대가 거절을 한다면 이 거절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절을 이기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결국 설득은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실생활에 또 업무 현장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 실리적이고 기능적인 일이니까 그냥 설득 그렇게 하는구나. 괜찮은데 안 돼요. 연습하시고 자꾸 적용해 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은 뭔가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 맞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 이 말은 맞을까요?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다. 맞는 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심재용은 타고났을까요? 안 타고났을까요? 타고났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기는커녕 내가 뭐 배고파요, 뭐 주세요 이것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설득을 가르치는 이런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배우고 연습하시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4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공신력. 나 자체가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신력. 두 번째는 어휘력이죠. 시적절하게 적재적소의 단어와 표현이 튀어나와주면 좋겠죠. 세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술술술술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달이 잘 되는 사람과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과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달력을 높이는,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 말에 끊김이 많습니다. 자, 설득을 높이는 그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맞어요.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걸 보면 끊김이 없죠. 구슬이 나뭇잎에서 또르르 굴러서 돌돌돌돌돌 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산유수 그러죠. 흐르는 물처럼. 그러니까 말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가급적 군더더기를 얘기하지 않는 게 일단 말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 더 효율적이죠. 전달력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찰력이에요. 상대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득은 결국은 상대예요.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신력을 높이는 겁니다. 신뢰를 주는 건데요. 이제 좀 더 공적인, 공식적인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를 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권위가 있으면 좋겠죠. 설득 스피치 제가 1타입니다. 이러면 좀 더 저 사람 얘기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면요. 이런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믿음을 줄 수 있어야겠죠. 이 믿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 둘만의 사이에서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재용이라는 사람이 평가받는 평판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미 여러분이 사기꾼이라고 소문났는데 누군가한테 뭔가를 제안하면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평판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내가 하는 업무에서 좀 더 내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위라는 건 반드시 전국 1등이 아니어도 되고 반드시 박사가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시면 전문가죠. 그러면 내가 카센터를 20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겠죠. 그래서 내 권위를 업무적으로는 내 권위를 만드는 연습, 또 인간적으로는 내 신뢰를 그래서 평판을 관리하는 연습.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보다 아무 평판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잘 먹히겠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오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걸 상대에게 어떻게 잘 포장해서 공신력 있게 비춰지도록 만드는지를 잘 못 만드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센터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자동차를 배웠습니다. 아니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카센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고 그래서 제가 카센터를 했는데 내가 좀 더 자동차의 전문가처럼 비춰지려면 오늘 배운 설득의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13년 동안 카센터를 했는데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72만 8천 대의 차량을 수리해 줬더라고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카센터 내 오래 했습니다 보다는 13년간 일하면서 73만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정도 차를 뭐 고쳐봤으면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겠구만. 그러니까 대단한, 그냥 TV에 나오시는 분들만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업무에서 권위를 만드는 브랜딩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자. 시작. 네.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이었고요. 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노력할 수 있는 건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아주 쉬운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보세요. 이해하기가 쉽죠? 무슨 뜻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뭔가 뉴스 위크라는 것 같고, 예, 어떤 의미인지 빨리 저한테 좀, 아나운서님 좀 금방 저한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나운서님들은 영어 잘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안 와닿아요. 뭐가 문제예요? 어휘력이죠.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다 보니까,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한글로 해놓으면 이해가 될까요? 영어는 영어여서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제가 한글로 된 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화면에 뭐라고 돼 있죠? 법조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그 법률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구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간주한다, 추정한다는 건 대충 그렇다고 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추정과 간주는 법률 용어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기한과 기간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이라고 해도 그 단어 하나, 어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저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어휘력이 높을수록 입에서 술술술술 설득력 있게 시적절하게 튀어나올 수 있죠. 결국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어휘력이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시적절하게 이게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듯이, 자, 그러면 한글일 때 우리가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그 표현이 잘 튀어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어렵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다시 10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우시고, 저 네 가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성어. 그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를 딱 써주시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설득력이 딱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자고 제안할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줄탁 동시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사자성어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 병아리는 요 껍질을 톡톡톡톡 깨겠죠? 자기 나오고 싶어서. 그때 어미닭이 위해서 한번 탁 쪼아준답니다. 이게 줄탁동시입니다. 사장님의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에 제가 한번 탁 쪼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점적, 천석 이런 겁니다. 처마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설득력을 장착하기는 어렵지만 물방울도 똑똑똑똑똑똑똑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떨어지면 그 밑에 괴임돌이 이렇게 움푹 패입니다. 천년 고찰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바뀌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노력하시면 언젠간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slow and steady.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뭔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날 때, 혹은 근데요 이거 설득, 이거 강사님은 타고 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적천석입니다. 오늘 당장 안 바뀌더라도 1년, 2년, 3년, 5년 훈련하시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가 뭐 청산유수고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거라고는 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제 사담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많았냐면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거기 이렇게 하객으로 앉아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나는 저 나이 돼서 저 결혼식 하면 저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저길 어떻게 지나가지? 뭐 부끄러워. 나는 저 결혼식장에 저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근데 연습하고 이렇게 됐죠. 자, 뭐 명언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릅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누군가 제안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업할 때도요. 뭐 기존에 뭐 하던 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혹은 지금 컨설팅 할 때 강사할 때 기존에 하던 분이랑 하지 마시고 저랑 하시면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기존에 하던 걸 잘 안 내려놓거든요. 잘 안 바꾸거든요. 이걸 이제 현상 유지 편향 그럽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게 안전빵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바꾸셔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강을 안 버리면 바다로 못 가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명대사. 우리 그런 거 흔히 알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조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요. 수업에 좀 늦었어요. 뭐 오랜 시간이 10여 년 된 얘기입니다. 수업에 좀 늦게 갔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딱 보시더니 헐. 그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게 함축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때요? 심재용 당신이 늦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신조를 쓰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뭐 갓생 이러더라고요. 제가 피곤한데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 뛰고 와야지 그러니까 아빠는 갓생이네. 그래서 갓생이 뭐야? 그런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살고 이러면 뭐 좀 잘 산다, 열심히 산다 이런 의미로 G.O.D. 갓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어휘력을 높이면 시의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탁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좀 의심이 가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기 보고 갈게요. 저 의심이 겉으로는 굉장히 번드르르한데 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럴 때는 구밀복검 이렇게 입에는 꿀을 머금고 있지만 뱃속에는 칼을 차고 있다. 네 글자로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물론 이걸 못 알아들을 분이시라면 좀 풀이해주면 되죠. 입에는 꿀을 머금고 뱃속에 칼을 차고 있는 걸 구밀복검이라고 하는데 저 아저씨는 그래요. 그래서 어휘력을 높이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전달을. 아무리 여기에 많이 장착이 돼 있어도 전달이 잘 안 되면 설득력이 높아지지가 않죠. 전달을 잘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은 사실은 청각이죠. 그래서 내가 언어로 내뱉고 여러분이 듣죠. 하지만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는 사람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데 뭘 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싹 빠집니다. 내가 어제 BTN이라는 방송국에 갔는데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 앞에 사람이 6명이 요렇게 쪼로로 앉아 있는 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걸 내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일이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듯이 말한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박완서 작가가 나와서 그 아나운서분이 이렇게
완서 작가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묘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묘사하세요. 거기서 제가 좀 따왔어요, 사실. 박완서 작가님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임팩트를 줘서 설득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전하려는 이 의사를 잘 그림 그리듯이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림 그리듯 말하자. 시작. 그림 그리듯 네. 말하자.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지식은 굉장히 많으나 너무너무 졸린 선생님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졸린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비슷하게 흉내내 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설득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설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는 것은 노래하듯 말해야 됩니다.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 단, 고, 저, 쉼표가 있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심재용 강사의 설득 강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리듬을 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심재용 강사의 설득 강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설득, 스타카토죠. 저는 오늘 심재용 강사의 설득 강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은 장음으로 해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요 말이 동의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재용 강사의 설득 강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강조하는 건 설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해주는 게 좋겠죠. 거기에서 정말 이 표정 이게 좋겠죠. 정말 좋았습니다 보다는 정말 이걸 가미해주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스피치에서 중요한 기술인데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걸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큰 소리로 안 했죠?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슨 기법을 썼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설득을 배우면 멈췄어요. 약간 멈췄어요. 잠시 멈춤. 영어로 하면 포즈예요. 예전에 CDP 이런 거 들을 때 참 요즘 CD 안 듣는데 편집해 주세요. 자, 잠시 멈춤이죠. 근데 이 잠시 멈춤 기법을 쓸 때는 좀 기술이 있습니다. 앞에 건요. 숨차게 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 멈춰요. 멈춘 다음에는 약간 정적이 흐르도록 시차를 둬요. 조용할 때 뒷말은 살짝 은은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끌면 안 됩니다. 이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가 설득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시 멈추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장단 고저 멈춤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자꾸 졸음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박수 쳐서 잠을 깨우시더라고요. 자, 전달력을 높이는 네, 전달력을 높이는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비언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손이 있어요. 언어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에 덧붙여서 저도 지금 이렇게 손을 쓰죠. 자, 손 하나도 안 쓰고 말로 하는 것에 덧붙여서 손을 쓰세요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에 덧붙여서 손을 하죠. 손은 제2의 입이다.
우리 설득 스피치에서는. 요걸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설득을 연구한 사람이 헤럴드 요렇게 얘기하는 거랑 자, 똑같이 생각이 안 났는데 내가 손을 활용해 볼게요. 설득을 연구한 사람은 2초 벌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손을 쓰는 동안 1, 2초는 벌었단 말이죠. 여기 손을 이렇게 잘 써준 거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라. 그렇죠? 예.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점층법을 썼습니다. 점층법을 썼습니다보다 점층법을 썼습니다. 이게 점층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왔죠. 이 비언어를 손짓, 몸짓, 눈빛을 잘 활용하는 게 전달력을 높이는 데에서 중요하죠. 가급적이면 몸도 좀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전달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손짓을 활용하라. 시작. 손짓을 활용하라. 자, 네 번째는요. 이게 설득은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연습해야 됩니다. 실은 제가 여지껏 네 번째 시간이 될 동안 심재용 대표님은 처음부터 설득 잘하셨습니까? 설득에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됐습니까? 계속 질문했는데 요 비법을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꼭꼭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앞에 거 몇 번 들으시고 이제 뭐 대충 다 들었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야고르지롱. 실제로 제가 연습을 이 방식으로 했는데요. 저 화면에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그쵸? 결핍이 성장을 낳는다고 했죠.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 메우기 위해서 연습하다 보니 역량이 강화돼서 어느 순간 남들보다 더 훌륭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저도 이 설득 스피치 부분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말하는 것이 어눌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가 이렇게 막 지나가죠. 이렇게 갔다가 김미진 아나운서님이 훅 지나갔어요.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말을 잘하지.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혼자서 이렇게 뭔가 화면이 확 지나가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훅 지나가다 안경점이 나왔어요. 안경점? 안경점은 눈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안경점에서 안경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혼자서 계속.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이어가고 문장을 만들고 말을 이어가는 연습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나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사물이 보이거나 뭔가 독특한 게 보이면 그걸 이어가도록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세일즈맨들을 훈련시킬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단어로 해보세요. 한 단어로. 나를 한 단어로. 심재용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설득 전문가 할 수도 있겠죠. 한 문장으로 해보세요. 저는 설득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가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분 시간 줄 테니까 나를 소개해보세요. 이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나를 10분 동안 알려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영입니다. 설득 스피치 연구하고 있고요. 이러쿵저러쿵 했는데요. 딱 30초만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려는 분야에서 30초가 주어지든 아니면 1분이 주어지든 5분이 주어지든 10분이 주어지든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어야 전문가입니다.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르실 테니까 가장 좋은 연습은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나를 한마디로 소개해보세요. 시청자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소개해보세요. 한마디로. 난 뭐죠? 그럼 나를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설득 전문가라고 할 건지 아니면 설득 마케터라고 할 건지
아니면 난 강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설득 스피치 연구소 하는 사람이라고 할 건지, 그건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로 1시간짜리를 10분으로 줄이고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3분으로 줄이고 2분으로 줄이냐, 사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길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뭔가를 빼야 되거든요. 나를 한 5분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어디 초등학교 나와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서부터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오늘부터 운전하고 가시든 차를 타고 가시든 가시면서 어떤 사물이 보이시면 그 사물에 덧보태서 말을 이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어휘력도 느시고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청산유수처럼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가듯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설득력을 높이는 건요, 관찰력이에요. 제가 이 4시간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은 설득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상대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가 어떤 반응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관찰력이. 설득 잘 못하는 사람은요,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에게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지금 머리를 긁으셨어요? 이거 그만하자는 얘기인가? 저는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그냥 머리가 가려우셨구나. 왜냐면 머리를 긁으면서 표정은 웃고 있었거든요. 이 미묘한 표정과 감정과 손빛과 손짓과 이런 자세와 이런 걸 다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지입니다. 감지.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안테나를 갖다 놨습니다. 안테나는 이렇게 전파를 감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와 얘기하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니 감각의 안테나를 바짝 세워놓고 주의 깊게 봐야죠. 그래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실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까 지난주에 4주 전에 만났잖아요. 그때의 표정을 머릿속에 찰칵 찍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다리 다치면 CT,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찍잖아요. MRI 찍듯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 설득 스피치 연구소의 심재영입니다. 예, 반가워요. 이렇게 너털하게 얘기하시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그 표정을 유념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머릿속에 찰칵 찍어 놓습니다.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설득을 시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아까 내 머릿속에 찍어 놨던 그 표정과 지금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 머릿속으로 계속 감지해야 됩니다. 눈빛이 지금 내려가고 있네? 아니면 올라가고 있네? 이런 거 감지해야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조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된 상태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여담입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가까운 친구나 뭐 가족들이는 그놈의 좀 기술 좀 쓰지 마요. 설득 기술 좀 쓰지 마. 내 설득 기술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못 써요. 왜냐면 저렇게 머릿속에 바짝 안테나를 세우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건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일이고 나름 상대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설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숙제입니다.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죠? 자기소개하기. 나를 한마디로 얘기해보기. 조금 길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보기. 어딘가에서 누군가 앞에서 나를 발표할 일 있으면 한 1, 2분 정도 얘기하기. 이 정도를 한번 연습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밥 먹자고 얘기할 때 그냥 야, 시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야, 오전이 괜찮냐? 오후가 괜찮냐? 너는 주로 평일 저녁이 편하겠어? 아니면 주말 오후가 편하겠어? 시도해보세요. 어딘가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깎을 때도 시도해보세요. 위협적인 방법? 아, 그러면 전 이건 사기 어려운데. 위협했어요. 저한테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자리를 안 떠나죠? 반대로 동정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이면서 감정적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다. 내가 조금 요즘 장사가 잘 됐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또 저도 실제로 이런 걸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 상대가 잘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받아들여지면 이 기술이 되는구나. 거기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자, 여러분 타고나지 않아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을 타고나지 않아도? 설득 잘할 수 있나요? 네. 자신감이 없는데? 자, 다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죠. 자, 운동을 잘하는 거 타고납니까? 타고나지 않습니까? 타고납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어라 연습하면, 앞차기를 죽어라 수십만 번 연습하면 타고났지만 연습하지 않은 사람보다 잘 찰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설득은 타고날까요? 타고나지 않을까요? 애석하게도 사실은 타고납니다. 말하는 기술도 노래하는 것처럼 또 운동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영향을 타고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나지 않으셨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면 전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득의 시대다.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시면 누구나 다 설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용성이 높은 설득에 관한 기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연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득을 잘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변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알려주신 4가지 방법을 잘 습득하고 연습을 한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첫째는 설득은 누군가를 속이는 기술이면 안 되죠. 칼을 잘 쓰면 좋은 도구이지만 네. 나쁜 곳에 쓰이면 무기가 되듯이 네. 설득의 기술도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좋은 일에 써야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설득하려는 이 제안, 메시지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상대에게 제안할 때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보가 여행 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설득의 마음가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연습하면서 닦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강연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지혜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설득은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설득이라는 건 누군가를 꿰는
좋지 못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우리 인생 곳곳에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모든 분야에서 설득은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을 잘 배우고 네. 훈련하시면 각자의 직업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실 수 있고 가정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삶에서 설득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설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우리가 설득하면 세일즈맨 네. 아니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도 사실은 설득이 아닌 분들이 없죠. 강연도 설득인 거죠. 아, 네. 여러분 설득 배워야 됩니다. 네. 라고 설득 배워야 됩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설득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설득의 기술을 많이 습득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득을 많이 컨설팅 하시면서 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나타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네. 제가 강의하고 컨설팅 했던 회사들의 뭐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네. 혹은 CF 같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나 이렇게 광고물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는구나. 이럴 때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CEO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되셔서 50명, 100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렇게 언변이 높은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50명, 100명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뭔가 사원들 앞에서 CEO로서 근엄하게 한 말씀 하셔야 되고 또 자꾸 그런 CEO 모임에 가셔서 네. 거기서 또 자기 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간이 떨리고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막 회사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장님이신데. 그래서 저하고 한 여러 수개월에 걸쳐서 네. 자기 소개하는 법, 또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 이렇게 대처하는 법, 이런 설득과 관련되는 또 스피치와 관련되는 걸 훈련하셨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걸 진작에 안 배웠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배우는 것보다 아이일 때 배운 게 더 좋고 우리가 뭔가 경직된 사고를 갖기 전에 그리고 몸의 습관이 완전히 굳혀지기 전에 바꾸는 게 더 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실 설득이라는 게 남녀노소 그리고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어서 이 4주간의 강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다락방 유익한 강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